로직 할 때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어 모델과 밀리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반대예요. 제가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이제 강의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반대로 알려주셨어요. 변명을 하자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밀리 모델과 메일리 모델이라고 적혀진, 그러니까 교재에서 밀리 모델과 메일리 모델, 밀리 모델과 무어 모델이라고 적혀진 이런 회로들은, 아니 다이어그램들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칭만 바꾸면 돼요.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쓰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제 이름만 바뀐 거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밀리 모델로 만들어진 거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BCD 카운터를 지금부터 할 건데 BCD 카운터는 바이너리 컨버티드 데시멀이라는 친구예요. 바이너리 컨버티드 데시멀. 이 BCD란 뭐냐면은 원래 바이너리에서 4비트짜리를 만들면 4비트짜리 카운터를 만들면 0에서부터 15까지를 세잖아요. 0에서부터 15까지를 셀 거예요. 근데 이 BCD라는 친구는 0에서부터 9까지만 셀 거예요. 0에서부터 9까지만 셀 거예요. 원래 바이너리를 만들면 겁나 안 써져요. (4비트짜리) 바이너리 카운터를 만들면 0에서부터 15까지만 세요. 0에서부터 15까지 세는 친구예요. 근데 이 BCD라는 친구는 뭐냐면 0에서부터 9까지 세는 친구야. 우리는 데시멀 세계에 살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만원,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우리가 쓰던 그 데시멀 넘버에서 바이너리로 변환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바이너리 코드에서 데시멀 넘버로 변환해주는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BCD 카운터를 할 건데 아까 제가 0에서부터 15까지 세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0에서부터 9까지 센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원래 10, 11, 12, 13, 14, 15에 해당하는 친구는 없고 여긴 없고 9가 되면 0으로 되는 친구예요. 결국에는 9가 되면 0으로 되는 친구야. 그러면 9가 되면 0으로 되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렸으니까 얘를 싱크로너스 회로로 설계할 수가 있겠죠. 싱크로너스 회로로 설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테이블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우리는 원래 1010이나 여기 옆에 있는 애들 1011이나 뭐 이렇게 해서 1111까지를 원래는 X표 쳐서 했었어. 예전에는 X표 쳐서 했었어. 얘는 들어올 리가 없는 인풋이야 라고 했었어요. 맞죠? 들어올 리가 없는 인풋이야. 근데 여기서는 다 0으로 처리해요. 얘가 여기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 뭐 안에 있는 인풋이 제대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도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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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다 0으로 처리해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싱크로너스 회로로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 인풋과 인풋 넥스트 이거 있죠. 아까 처음에 했었죠. 이거 디플립플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했었죠. 이거 그대로 갖다 쓰고 얘를 DQ8 D죠. DQ8, DQ4, DQ2, DQ1 이걸 갖다 쓰고 이거를 그냥 그리면 돼요. 똑같이 그려주면 돼. 똑같이 그려주면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죽을 줘볼게요. 우리는 아까 배웠을 때 T플립플롭의 클리어라는 신호를 배웠었죠. T플립플롭의 클리어라는 신호를 배웠어. T플립플롭의 클리어라는 신호를 배웠어.
이 T플로퍼를 클리어를 하면 좀 더 쉽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BCD 4비트짜리 바이너리 카운터를 만든 거에서 클리어 신호만 조금 바꿔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케이스가 4가지가 생길 거예요. 왜 4가지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이 클리어 신호를 바꿀 건데 이 클리어 신호라는 친구에는 원래 리셋인 친구도 있어야 돼. 원래 외부에서 주어지는 리셋인 친구도 있어야 돼. 원래 외부에서 주어지는 리셋인 친구도 있어야 되고 10까지 꽉 차서 0에서부터 9까지 다 세고 10이 된 순간에 0으로 바꿔야 돼요. 10이 된 순간에 0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순간에 시그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얘는 0에서 9까지 가서 10이 되는 순간에도 리셋을 해야 되고 원래 외부에서도 리셋을 한번 해야 돼.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해요. 시그널이 2개면 아웃풋이 4개가 되겠죠. 인풋 시그널이 2개야. BCD를 리셋시키는 친구 그리고 BCD가 꽉 찼어를 표시하는 친구 이렇게 얘가 익스터널 인풋으로 리셋을 친구는 친구고 얘는 BCD가 꽉 찼어 이걸 표시해주는 친구예요. 시그널 인풋이 2개가 들어왔으니까 아웃풋은 4개가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때 클리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익스터널 인풋이 익스터널 리셋이 1인 경우에는 익스터널 리셋이 0인 경우에는 죄송해요. 0인 경우에는 얘는 죄송해요. 자꾸 헷갈리네. 리셋이 1인 경우에는 리셋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 상태는 리셋이 돼야 되는 친구야. 그리고 0인 상태에서는 얘가 카운터로 동작을 해야 돼. 카운터로 동작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어. BCD가 꽉 찬 상태가 하나 존재할 수 있죠. BCD가 꽉 찬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 그것도 1010 이렇게. BCD가 꽉 차면 리셋을 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클리어 리셋 신호를 구동해야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1, 여기도 1. 왜냐하면 이때는 외부 리셋을 통해서 리셋시키는 거고 요 타이밍에는 BCD가 꽉 찼어. BCD가 꽉 찼으니까 얘가 10이니까 리셋을 시켜야 돼. 10이니까 리셋시키는 거고 얘는 익스터널 인풋이 들어왔으니까 리셋시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루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클리어하고 리셋 신호에 신호를 줄 건데 요 클리어하고 리셋 신호라는 친구에 요런 신호를 줄 거예요. 이거 OR 게이트면 되겠네요. RBCD 신호랑 QRST 신호에 OR 게이트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야 되죠. 요거를 만들어야 돼. 이 QRST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Q8부터 1까지가 1, 0, 1, 0일 때 만들면 돼요. 얘가 1010으로 딱 스위칭 되는 순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리셋을 눌러버리면 얘가 다시 0000으로 돌아갈 거잖아. 0000으로 돌아와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1, 0, 1, 0으로 여기였을 때 바 집어넣고 여기였을 때 바 집어넣고 밴드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다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이 들어오면서 얘가 1이 되겠죠. 요렇게 리셋시키면 됩니다. BCD 카운터는 생각보다 만들기 쉬워요. 이런 BCD 카운터의 클리어 조건을 똑같이 어싱크 웨로에서도 구동할 수 있겠죠. 어싱크 웨로에서도 구동할 수 있을 겁니다. 어싱크 웨로에서는 리셋을 만드는 친구가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럼 얘가 Q8부터 Q1이 1010이 됐을 때 리셋을 켜서 모든 Q1, Q2, Q4, Q8을 0000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BCD 카운터예요.
많이 쓰는 BCD 카운터입니다. 자, 이제 카운터는 끝났고 레지스터를 갈 건데 레지스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해요. 두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패러렐 레지스터랑 두 번째는 쉬프트 레지스터예요. 잠시만요. 패러렐 레지스터랑 쉬프트 레지스터입니다. 근데 이 패러렐 레지스터랑 쉬프트 레지스터는 둘 다 써요. 둘 다 쓰는데 어떨 때 쓸까요? 레지스터는 메모리라고 했어요. 여기다 데이터 입력을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읽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얘를 주고 싶을 때는 패러렐 레지스터를 쓰고 얘를 읽고 싶을 때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써요. 이번 이 레지스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유니버셜 레지스터라는 걸 할 건데요. 유니버셜이라는 뜻이 만능의라는 뜻이에요. 만능의라는 뜻이에요. 얘는 쉬프트 레지스터도 될 수 있고 패러렐 레지스터도 될 수 있어. 이거 둘 다 할 수 있는 친구야. 그래서 유니버설 레지스터를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레지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회로예요. 얘는 그 특정 공간에다가 셋이나 리셋을 저장해 두는 애예요. 셋이나 리셋을 저장해 두는 애예요. 이걸 말로 한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얘를 이제 글로 한번 써볼게요. 리셋이나 셋이나 스토어 동작을 하는 친구야. 리셋이나 셋이나 스토어 동작을 하는 친구야. 스토어. 그러면 스토어 동작도 있어야 되고 리셋 동작도 있어야 되고 셋 동작도 있어야 되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 이거 SR렛치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디플립플롭입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왜 디플립플롭으로 다 설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앞에 메모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셋과 셋과 스토어 동작을 해야 돼요. 이거 아까 디플립플롭을 만든다고 했죠. 디플립플롭은 원래 0일밖에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플립플롭이라는 친구를 한 명 쓰면 메모리를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0이나 1인) 인풋을 집어넣고 0이나 1인 인풋을 집어넣고 클락을 팍 튀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단에 저장해놔. 출력단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를 계속 다음 클락이 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가만히 담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디플립플롭 하나를 메모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비트 메모리가 디플립플롭 하나라면 n비트 레지스터 이런 메모리들이 여러 개 쌓인 레지스터라는 친구는 디플립플롭의 다발이겠구나. 디플립플롭이 빠바바바박 들어있는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n개의 레지스터가 있다고 칩시다. n개의 레지스터가 있어. 근데 이 레지스터의 비트 수는 우리가 아직 몰라. 예를 들어서 16기가바이트의 메모리라고 했을 때 16기가비트라고 해야죠. 바이트는 8이니까 64기가비트의 메모리라고 했을 때 8비트 메모리를 8기가개만큼 아래로 쌓아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64비트의 레지스터를 1기가개만큼 쌓아서 설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에는 64비트로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는 게 64비트짜리를 많이 보죠. 그래서 64비트 레지스터를 가장 많이 써요. 32비트와 64비트는 호환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64비트짜리 많이 하는데 64기가라는 건 64비트짜리 레지스터를 1기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플립플롭이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러럴 레지스터랑 시리얼 레지스터를 해볼 거예요. 패러럴 레지스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패러럴 레지스터라는 친구는 여기서 0 혹은 1이 들어오면 0 혹은 1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0 혹은 1을 저장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디플립플롭이면 되겠죠. 0 혹은 1을 가진 데이터인 I1, I0에서 I3인 데이터에 대해서 클락 한 번만 튕겨주면 D0부터 D3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패러럴 레지스터입니다. 자, 시리얼 레지스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줄 입력인 친구가 들어와. 한 줄 입력인 친구가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착착착착 저장해 놓을 거야. 예를 들어 01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여기다가 착착착착 0110 이렇게 저장해 두는 게 시리얼 레지스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SPI 통신을 많이 쓰죠. USB도 시리얼 연결이에요. 뭐 다른 이제 HDMI 연결이나 DP 연결도 다 시리얼 연결이에요. 왜냐면 라인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케이블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 시리얼 연결이에요. 그럼 패러럴 레지스터보다 시리얼 레지스터가 많이 쓰이겠죠. 근데 아까 패러럴 레지스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풋에 대해서 집어넣고 싶을 때 써요. 자, 0110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집어넣어? 얘가 순서대로 0110이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는 0이겠죠. 첫 번째 0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0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때 라이징 엣지가 트리거 되니까 여기에는 0. 여기는 아직 몰라. 여기는 아직 몰라. 여기는 아직 모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1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다음에는 1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라이징 엣지가 여기 있어. 그럼 D0는 얘는 다음 타이밍인 1로 바뀌겠죠. 다음 타이밍인 1로 바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0이 들어왔잖아. 여기 0이야. 그러면 그 타이밍에는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타이밍에는 그 다음 라이징 엣지 트리거에는 그 다음 라이징 엣지 트리거에 들어오는 친구는 1이야. 그 다음 라이징 엣지 트리거에 들어오는 친구는 1이야. 여기에 0이었는데 1이 들어왔지. 그럼 여기도 0이었다가 1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0이었다가 1이 되는 타이밍 D1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시리얼 인풋이 들어왔어. D0는 시리얼 인풋에 라이징 엣지 트리거에 맞춰져 있는 친구야. 요거가 이렇게. 얘가 라이징 엣지에 맞춰서 여기가 라이징 엣지에 맞춰서 이렇게 1인 데이터 이렇게 맞춰진 거야. 싱크를 맞춰주는 친구야. 다음에는 어때? 다음에는 D0를 기반으로 해. 근데 D0가 들어올 때 한 엣지를 건너뛰어야 돼. 한 엣지를 건너뛰어야 돼. 왜냐면 한 엣지에는 D0를 라이트 할 때 썼어. 그러니까 얘가 다음 엣지. 얘가 다음 엣지. 얘가 이렇게. 얘가 0으로. 원래 1이었으면 이제 0으로 됐겠죠. 0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엣지에 올라오고, 그 다음 엣지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D2는 이거 다음이야. 이거 다음에 올라올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야. D3는 이거 다음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인데 왜 이 타이밍이냐면 우리가 아까 원했던 게 뭐야? 011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각각의 D0부터 D3에 0110이 들어가야 돼요. 이 타이밍이 0110이 제대로 들어간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셋이나 리셋이 있었죠. 셋이나 리셋은 디플립플롭을 할 수 있어. 근데 스토어는 어때? 스토어는 어때? 못해. 스토어는 못하는 친구야. 근데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클락을 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클락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비트 레지스터라고 했을 때 클락을 n번만 튕겨줘.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튕겨줘요. 그러면 출력값이 어때? 012, 0. 그 다음부터는 엣지 트리거가 없어. 엣지 트리거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 원래 있던 0110인 데이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겠죠. 이걸 스토어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디플립플롭에 스토어 연산을 만들면 돼. D는 셋하고 리셋밖에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스토어 연산을 만들어요? 멀티플렉서를 쓰면 돼. 멀티플렉서는 D에서 피드백 루프를 돌아서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는 인풋은 그대로 집어넣어줘. 그러면 얘의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드라는 펑션이 0이면 여기가 열려있는 거죠. 로드라는 펑션이 0이면 위쪽 라인이 열려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위쪽 라인이 열려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루프형 구조죠. 얘가 0이면 다음 인풋도 0이고 얘가 1이면 다음 인풋도 1이야. 스토어 연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드가 1이면 이 인풋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존의 디플립플롭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셋하고 리셋이라는 특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클락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익스터널 인풋인 이 로드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 디플립플롭의 스토어 연산을 만들어보자. 에 착안한 게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시리얼 레지스터는 요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했죠. 여기서 뭘 추가했어? 멀티플렉서를 추가했어. 해서 만든 게 이 친구예요. 자, 두 번째 D0. 아까 제가 인풋을 뭐라고 했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0110인 인풋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0110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0101인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는 0101인 신호가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얘가 1010 읽고 싶을 수도 있잖아. 1010으로 저장할 수 있잖아. 왜냐면 원래는 D0부터 D3까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 D3부터 D0까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떡해? 여기다가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원래 D0부터 D3가 0101이었으면 얘가 0101로 출력이 나오겠죠. 0101로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반대야. 그러면 원래는 1010인데 0110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순서가 중요하네?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Shift Left와 Shift Right 회로입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게 Shift Right 회로예요. 0101을 오른쪽으로 시프팅을 시킨다. 아까 입력이 어땠죠? 0110이었어요. 처음에 인풋이 0이 들어와. 네, 0이 들어와. 0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1이 들어와. 그럼 여기는 1이 돼. 여기는 어때요? 0이 돼. 그 다음에는 1이 들어와. 여기는 1이 돼. 여기는 1이 돼. 여기는 요거 가져와야 되죠? 요거 가져와야 되니까 1이 돼. 얘가 다음에 0이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1이 돼. 얘를 이렇게 가져오고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해야겠구나.
시키는 거야. 계속 얘는 요거 가져와서 이렇게 클락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시프팅 되면서 연산을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레프트 회로는 왼쪽으로 가는 친구예요. 왼쪽으로 가는 친구야. 왼쪽으로 가는데 똑같아. 근데 순서가 달라. 이 D 플립플롭은 처음에 D0부터 시작했고 D0부터 시작했잖아. 여기도 D0야. 근데 이번에는 D3를 기준으로 할 거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거꾸로 돼요. 원래 거꾸로 돼요. 원래는 0101을 집어넣었으면 이거의 출력은 D0부터 D3가 01, 01이 되는 친구야. 이거는 D0부터 D3가 10, 10이 되는 친구야. 이게 쉬프트 레프트야. 이거 왜 하냐? 이거 왜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통신 방법에 따라서 이게 위부터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아래부터 맨 끝부터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위부터 팝업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00, 10, 1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레지스터가 있어. 저장된 친구가 있어. 팝업 방식이 요거 가져오고 그 다음 요거 가져오고 그 다음 요거 가져오고 일 수도 있어. 반대로 여기서부터 요거 가져오고 요거 가져와서 집어넣고 요거 가져와서 집어넣고 요런 방식일 수도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변환을 했을 때 7이라는 숫자를 변환을 했을 좀 크게 할까요? 7 아니고 7이라는 숫자를 11이라는 숫자를 변환하면 8에 2 플러스 1이니까 0 1 0 1 0 1 0 1 0이잖아. 2 플러스 1 0 1 1 1 0 1 1 1 1 얘를 입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입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와 라이트 회로를 따로 이제 설계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자, 우리는 네 가지 입력을 모두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뭐야? 패러럴이야. 제일 먼저 배웠던 거 패러럴. 두 번째 거 뭐야? 스토어 연산이었어요. 세 번째 거 뭐야? 라이트. 네 번째 거 뭐야? 라이트. 이렇게 했어요. 네 개를 했어. 그러면 유니버셜이라는 친구는 얘를 다 합쳐야겠죠. 패러럴 입력도 있어야 돼, 라이트 입력도 있어야 돼, 레프트 입력도 있어야 돼, 스토어 연산도 해야 돼. 이거 네 개를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합칠 거냐면 얘네들을 가져와서 여기 있잖아. 요거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들이 뭐가 돼야 되냐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패러럴과 스토어 연산이 있어요. 패러럴과 스토어 연산을 할 건데 얘가 스테이트가 4개잖아요. 그럼 인풋은 2개를 써야 될 건데 그래서 S1과 S0라는 애를 인풋으로 줄 거야. 00일 땐 스토어를 할 거고 11일 때는 패러럴 할 거야. 00일 때는 스토어를 할 거고 11일 때는 패러럴 할 거야. 그럼 얘를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돼요. S0, S1이 들어오는데 00일 때는 스토어를 하고 01일 때는 시프트 라이트를 하고 10일 때는 시프트 레프트를 하고 11일 때는 패러럴을 해. 근데 패러럴 인풋은 따로 집어넣어야겠죠. 라이트랑 레프트는 시리얼 입력이니까 시리얼 인풋이 따로 있고 클락 포트도 따로 있어야 되고 얘가 스테이트가 어떤지 나타내는 Q1에서 Q3의 아웃풋도 이렇게 표시해주고 우리가 무슨 연산을 할지 만들어주는 다이어그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어와 패러럴부터 먼저 할 거예요. 스토어와 패러럴부터 먼저 할 건데
아까 스토어와 패럴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했죠? 스토어 연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멀티플렉서 쓰면 돼요. 아 그러면 멀티플렉서 인풋으로 집어넣고 이 DQ0 인풋을 패러럴로 할지 스토어 연산을 할지 그냥 패러럴 연산을 할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연산일 때는 얘가 돌아와서 이렇게 가. 패러럴 연산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렉서를 써야 된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시프트 라이트와 시프트 레이트가 뭔지 몰라. 아직 뭔지 모르는 친구야. 얘는 아직 퀘스천 마크야. 얘는 아직 퀘스천 마크야. 왜냐면 DQ0에서 Q8까지를 Q3죠. Q3까지의 인풋을 변경해 가면서 출력단을 바꿀 건데 DQ0는 알았어. DQ0는 알았어. 근데 DQ1이나 DQ2나 Q3 같은 경우는 아직 몰라. 그러면 얘를 정리해 줘야겠죠. 자, 시프트 라이트 인풋에서는 터미널 D0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죠? 터미널 D0에 대해서 시리얼 인풋이 들어오는 친구예요. 터미널 D1에 대해서는 Q0가 들어오는 친구야. D2에서는 Q2가 들어오는 친구야. D3는 D2는 Q1이 들어오는 친구야. 그리고 D3는 Q2가 들어오는 친구야. 이렇게 정리하고 터미널 레프트에서는 D3에 대해서 시리얼 인풋이 들어와. D2는 뭐야? Q3야. D1은 뭐야? Q2야. D0는 Q1이야. 그러면 지금 다 모아놨어요. 스토어 연산하고 패러럴 연산부터 먼저 해볼게요. 스토어를 할 때는 자기 인풋을 받아오면 돼요. 자기 인풋을 받아와요. 자기 아웃풋을 받아와. 이렇게. 얘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스토어 연산을 할 때는 요게 00이니까 T0 터미널이 열리겠죠. T0 터미널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두 번째, 패러럴 연산을 할 때는 둘 다 1일 때면 돼. 그러면 터미널 3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터미널 3가 열리는 거야. 근데 그때 인풋이 뭐가 들어가야 돼? 패러럴 인풋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야 될 거. 시프트 라이트 연산에서는 D0에 들어가는 입력이 뭐야? 시리얼 인풋이야. 시리얼 인풋을 터미널 1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터미널 1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D1 인풋이 Q0야. Q0를 갖다가 연결시켜줘. D2 입력은 뭐야? Q1이야. Q1을 갖다가 연결시켜줘. D3 연결은 뭐야? 요거를 갖다가 연결시켜줘. 똑같겠죠? 왼쪽에도 보라색. 터미널 시프트 레프트 연산에서는 여기 T2가 열리겠죠. D0 인풋은 Q1이야. Q1이네. Q1에서 잘 안 보이니까 좀 지울게요. 자, Q1에서 가져와.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같이 가져와.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D3는 시리얼 인풋이니까 이 시리얼 인풋이 T3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는 유니버셜 시프트 레지스터를
4비트짜리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얼핏 보면 통일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 때 무려 복사 붙여넣기를 했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얘를 만들었답니다. 여기 잘라서 볼게요. 여기 잘라서 볼게요. 여기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얘가 연속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유니버설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들 때도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옆으로 쭉쭉쭉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뭐야? 이 시리얼 인이 맨 앞에 있는 친구하고 맨 뒤에 있는 친구만 하면 돼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5비트가 되든 6비트가 되든 1기가비트가 되든 유니버설 레지스터를 설계하고 싶을 때는 요 보라색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가고 왼쪽으로 카피 페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시리얼 인풋만 바꿔두면 비트수를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성도 생겼죠. 자, 이게 레지스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사실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전자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진짜 지겹도록 쓰실 거고 카운터는 그 레지스터보다 더 지겹게 쓰실 거고 디코더나 먹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것보다 더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레치랑 플립플롭 이걸 만들어서 시퀀셜 로직 서킷을 만들었죠. 시퀀셜 로직 서킷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컴비네이션 로직 서킷하고 플립플롭을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멀티플렉서를 연산을 해서 카운터랑 레지스터를 만들었어요. 카운터랑 레지스터에 뭐가 들어갔어요? 플립플롭이랑 멀티플렉서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플립플롭이랑 멀티플렉서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카운터랑 레지스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플립플롭과 멀티플렉서가 필요하고 시퀀셜 로직 서킷 들어갈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온 그런 기본 로직 블락들이 필요한 거고 플립플롭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지금 쌓아서 올라간 거예요. 좀 원래는 완전 바텀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쌓아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얘로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친구는 CPU야. 사실 CPU나 메모리예요. 삼성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D램이에요. 근데 D램은 이런 레지스터 구조로 만드는 게 아니라 D램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어요. 메모리와 이제 제가 이제 메모리 강의를 준비를 못해서 못했는데 왜 메모리 강의를 준비를 못했냐면 알려줄 수는 있어. EP롬이나 PP롬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라는 걸 알려줄 수는 있어요.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걸 알면 금방 까먹어. 이렇게 시퀀셜 로직 서킷을 설계를 하고 내가 실제로 설계를 해가면서 이제 알아가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근데 내가 메모리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의 정의만 알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몰라. 설계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에 했던 그 CMOS예요. 안에 있는 거를 다 CMOS로 설계를 합니다. D램 같은 경우는 뭐 스위치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로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얘가 D램의 기본 구조예요. 뭐 라이트하고 리드하고 라이트 워드 라인이 이렇게 있고 워드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워드 라인이 있는데 이 워드 라인을 드라이빙하는 게 디코더예요. 사실. 이 워드 라인을 들어가는 게 디코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다음 라인도 있겠죠. 얘가 한 셀인데 여기다 저장해두는 방식이 그거예요. 레지스터랑은 좀 다르죠. 레지스터랑 가장 비슷한 친구는 사실 SRA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SRAM도 그렇게 이제 디플립플롭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트랜지스터 레벨로 너무 넘어가게 되다 보면은 그 내용이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D램하고 SRAM 내용을 뺐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카운터랑 레지스터만 공부를 해도 세상 살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나중에 전자회사에 취업하시면 배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칩 지금까지 만든 게 뭐예요? 컴비네이션 로직 서킷, 시퀀셜 로직 서킷 가장 큰 틀은 그거잖아요.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그게 뭐예요?
결국엔 다 디지털 칩을 만들기 위한 제반 작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건 결국에는 이 CPU나 GPU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CPU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CPU 얘기를 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패밀리들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패밀리들, 이 CPU라는 내가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게 필요한가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D램이 필요해요. 메인보드라는 애들 필요하죠. 이 CPU가 꽂힐 메인보드가 필요해요. 파워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CPU에 팔을 늘려주는 친구예요. 내가 여기로 갈 거면 팔을 쓸 거면 손을 쓰고, 팔을 쓸 거면 이제 얘를 집어오는 연산을 할 거고, 아니면 눈을 쓸 거면 이제 앞을 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팔을 벌려주는 게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라는 친구 위에 D램이라는 친구와 GPU라는 친구와 엑스트라 칩셋들이 존재해요. 가장 큰 틀은 이겁니다. 사실 이거 세 개만 있어도 D램하고 CPU하고 GPU만 있어도 컴퓨터는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GPU 이거 많이 봤죠? VGA하고 DP 그리고 HDMI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레지스터를 했었던 그 통신 인터페이스의 이름 중 하나예요. 통신 인터페이스의 이름 중 하나예요. VGA나 DP나 HDMI 다들 통신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뒤에 보면은 DP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래? 통신 인터페이스가 다르니까 케이블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신 인터페이스의 이름이 이 VGA, DP, HDMI입니다. 그리고 D램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DDR4, DDR5, 지금 5죠. DDR3부터 원래 시작했죠. 2부터 시작했고 이제 5죠. 이게 뭐냐면 줄임말인데 더블 데이터 레이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램 사면, 메모리 사면 몇 기가죠? 요즘에 3.2기가짜리 많이 사용하죠. 3200메가짜리. 근데 이 D램 안에서 연산되는 속도는 이것보다 5배 빠르다는 게 DDR5예요. 5배 빠르다는 게 DDR5예요. 그러면 원래 CPU 코어 클락이 얼마죠? 요즘에? 한 4.7기가, 4.8기가, 오버클락하면 5기가까지 나온다고 하죠. 5기가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D램이 CPU보다 빠르네? D램이 CPU보다 빠르네? 실제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 CPU라는 친구에서 D램으로 넘겨줄 때 캐시라는 친구를 써요. 캐시라는 친구를 쓰는데 이 캐시라는 애들의 속도가 느려요. 왜냐면 이 캐시라는 애의 속도는 CPU한테 의존하잖아요. CPU의 코어 클락에 의존해요. 그러면 아까 D램이 CPU보다 빠르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캐시를 통과해서 D램이 가져가야 되니까 얘는 느린 거에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느린 거에 맞춰가야 될 거야. 지가 빨리 왔다고 계속 빨리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맞춰가야 될 거야. 그래서 D램이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제한 장벽 때문에 요즘에 나온 게 뭐예요?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건데 원래 데이터 처리를 뭐로 하죠? CPU에서 해요. 원래 기본적인 연산 장치는 CPU나 GPU에서요. GPU는 이제 병렬 처리 연산을 하죠. 근데 CPU에서 이제 연산을 할 건데 이제는 D램이 빠르잖아. D램이 속도가 아까 몇 기가 된다고 했어? DDR5 나온 다음에는 거의 5기가, 25기가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D램 사이에서 우리가 직접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CPU로 뿌려주겠다고 나온 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해서 요즘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제 구글에서 많이 미는 그런 겁니다. 자, GPU는 뭐냐면 GPU는 이제 병렬 처리 연산을 도와주는 기계예요, 사실. CPU의 팔 같은 존재, 팔다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리고 엑스트라 칩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파이나 뭐 랜을 연결할 때 랜을 연결해서 PC를 쓸 때도 있죠. 랜을 연결해서 PC를 쓸 때도 있는데 이런 걸 도와주는 친구예요. 뭐 사운드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리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운드 카드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가 요즘에는 제일 선도하고 있는 애가 리얼텍이죠. 그리고 와이파이나 랜 카드는 퀄컴 거를 많이 써요, 보통. 삼성 노트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도 있는데 이 블루투스 모듈은 보통은 이제 퀄컴 걸 많이 씁니다. 퀄컴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무튼 자, 모바일은 어때요? PC 얘기를 했어요. PC 얘기를 했는데 모바일은 어때요? PC는 엄청 크잖아. PC는 여기 있는 것도 엄청 크잖아. 모바일은 조그맣잖아. 손 안에 들어가는 게 모바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야? PC에서 있던 기능을 모바일로 옮기려면 원래 있던 칩셋을 줄여야 돼요. 다운스케일링 해야 돼. 다운스케일링을 해야 돼. 그러면 원래는 메인보드라는 어떤 큰 보드 안에 얘네들을 그냥 꽂아놓는 방식으로 했어. 꽂아놓는 방식으로 했는데 CPU에서는 어때? 이 모바일에서는 어때? 이걸 한 개의 칩셋으로 만들어야 돼. 한 개의 칩셋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 안에 이 칩셋 안에 CPU와 GPU 그리고 엑스트라 칩셋의 기능을 하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구글이 처음에 그
나왔을 때, 그 아이폰을 나왔을 때 그게 혁신이었던 이유가 원래 우리 PC는 이만했잖아. 근데 그걸 이만큼 줄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디지털 로직 설계를 통해서 했어요. 원래 CPU와 GPU와 D램의 코어가 되는 IP라는 친구는 나와 있었어. 근데 그거를 다운 스케일링을 엄청 해서 그 조그마한 칩셋 안에 한 그 칩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한 칩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넣는 애가 있었어. D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칩셋은 사실상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이 칩셋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삼성에서 개발한 모바일 칩셋의 이름이 뭐예요? 엑시노스죠. 퀄컴에서 개발한 칩셋의 이름은 스냅드래곤이에요. 애플에서 개발한 칩은 M1 칩이라고 하죠. 보통 요즘에 제일 최신에 나온 게 M1 칩인 거죠. M1, M3도 나왔나요 요즘에? 예. 네, 2020년에 M1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바꿔가면서 이제 했나 보네요. M3 칩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의 경우는 D램을 칩 안에 집어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계속했던 거는 원래 D램을 만든 거였어. 근데 모바일 사업까지 합성하면서 D램을 이 칩 안에 넣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칩을 투칩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합성을 하냐면은 칩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겹쳐요. 그 다음에 그러고 같이 패키징을 해. 연결해 놓은 다음에 패키징을 해. 그러면은 이게 한 개의 칩셋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M3 칩 같은 경우 M1이나 M3 칩이 혁신이었던 이유는 이 CPU나 GPU나 엑스트라 칩셋들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었어. 대신에 다이 사이즈를 크게 했지. 원래는 이 패키징 기술을 겹쳐 넣었는데 이거를 한 개의 칩셋으로 만들고 이거를 같이 하는 친구를 만들고 얘를 겹쳤어. 얘를 겹쳐서 만든 게 이 M3 칩이에요. 그래서 혁신이었습니다. 왜냐면 D램 같은 경우는 파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파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원래 CPU나 G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모바일 칩셋으로 만들었을 땐 파워를 적게 먹게 돼요. 적게 먹게 되는데 이 D램이란 친구는 걔 본연의 구동 특징 때문에 내가 똑같은 비트 수의 D램을 안에다 집어넣고 싶으면 그만큼 파워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합성을 못했던 건데 지금 애플이 해낸 겁니다. 사실. 자, CPU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CPU는 팔다리를 부리는 친구예요. 팔다리를 부리는 친구인데 결국에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결국 정보 처리를 하는 친구예요. 어떤 파일에서 들어온 데이터, 어떤 머리에서 들어온 데이터, 눈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뇌로 가져온 다음에 이걸 정보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맞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CPU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CPU를 내부에 들여다보면 코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코어들은 연산을 하는 친구예요. 연산을 하는 친구인데 정확히는 연산을 하는 친구는 아니고 연산을 할 데이터를 뿌려주는 친구예요. 연산을 한 데이터를 뿌려주는 친구예요. 실제 연산은 ALU라는 친구에서 해요. 이게 Arithmetic Building Block 혹은 이제 ABU라고도 하고 ALU라고도 하는데 이게 결국엔 산술 연산 블락인 거예요. 산술 연산 블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이제 몇 번째 코어에서 어떤 ALU에 명령을 줄 거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 쓸 거고 이걸 하는 게 코어인데 몇 번째 코어를 쓸 거야? 두 번째 코어를 쓸 거야? 세 번째 코어를 쓸 거야? 네 번째 코어를 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가 몰라요. 아직 우리는 몰라요. 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작성해서 하면 되겠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작성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이라는 친구는 클락 베이스로 움직여요. 그럼 클락 한번 틱 튕기면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중간에는 변화성이 없어. 근데 CPU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얘한테 연산을 시켜. 그럼 얘 연산을 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 끝났어? 하고 뜯어오는 거야. 연산을 데이터 끝났어? 하고 뜯어오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런 컨디션 박스가 필요해요. 얘가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언제 들어와? 언제 지금 들어올 거야. 받아야 돼. 이런 컨디션 박스가 필요하고 연산이 제대로 됐어? 연산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디시전 박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에서 만들었던 그 스테이트 박스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ASM 차트라고 얘기를 해요. ASM 차트라고 하는데 이 ASM 차트가 알고리즘믹 스테이트 머신 차트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 차트를 원래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에서는
요거 두 개밖에 없었잖아.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내부 엑스트라 인풋이 1이냐 0이냐 1 혹은 0이냐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컨디션 박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로직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로직에 대한 스펙을 작성하게 되죠. 혹은 내가 할 로직 펑션을 작성하게 되죠. 이 상태로 코딩을 개발해요. 왜냐면 A 플러스 B에는 뭐야? 혹은 A를 뭐 카운팅을 할 거야. 뭐 이런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겠죠. 코딩을 개발해요. 이게 제대로 됐어? 라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요. 시뮬레이션 제대로 된 거야? 놓으면은 다시 코딩 개발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에 우리는 스펙을 바꿀 수 있는 컨디션을 집어넣는 거야. 아, 프리퀀시가 너무 빨라. 이건 안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스펙을 바꿔줘. 라고 컨디션 박스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게 yes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ASM 차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코딩을 할 때 플로우 차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코딩을 할 때 플로우 차트랑 비슷한데 이 코딩을 했을 때 어떤 펑션을 집어넣고 그 펑션에 대한 아웃풋을 집어넣고 아웃풋을 통해서 다음 연산을 진행하고 다음 연산을 진행하고 다음 연산을 진행하는 이런 펑션이나 모듈의 역할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럼 이걸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야? 로직을 연산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 코딩으로 된 친구인 랭귀지를 이 코딩으로 쓰여진 이 랭귀지라는 친구를 어떤 회로로 바꿔주는 친구가 필요해. 이 코딩이라고 쓰여진 랭귀지를 회로로 바꿔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거기서 쓰는 게 HDL이라는 겁니다. 하드웨어 디스크립티브 랭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랭귀지,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을 거기서 써놓으면 걔가 그걸 하드웨어로 구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이제 랭귀지 네임이 이제 랭귀지의 이름이 이제 베릴로그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친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이제 가게 되시면 VHDL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베릴로그 하드웨어 디스크립티브 랭귀지예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 스크립트가 이 VHDL의 example인 거예요. 원래 C에서 했던 것 같이 C에서는 펑션을 만드나요? 요즘에는 파이썬에서 펑션을 만들죠. 파이썬에서 펑션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는 모듈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요. 얘는 일종의 펑션이에요. 그리고 얘는 무슨 동작을 하냐면 인풋으로 클락하고 리셋을 받는 친구인데 아웃풋으로 레지스터인 0에서 1까지의 레지스터를 받는데 얘는 카운터라는 인풋을 받는데요. 카운터라는 인풋을 받는데 카운터라는 아웃풋을 내보낸대. 인풋과 아웃풋을 내보냈어. 얘가 들어보는 게 뭐야? 얘는 always 동작해. 근데 언제 동작해? 클락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일 때 아니면 리셋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일 때 동작한대. 시작을 했어. 카운터 동작을 할 건데 이 카운터 동작은 어떻게 해? 리셋이 0인 경우에는 카운터 동작을 모든 카운터는 0으로 돼. else일 때는 카운터를 1씩 올려. 플러스 1을 해. 그걸 레지스터 출력으로 내보내. 이게 VHDL의 뭐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끝내.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얘를 로직으로 만들어줘요. 아주 좋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플립플롭 레지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레지스터. 여기서 레그라는 친구를 쓰잖아요. 와이어도 있고 레그도 있는데 이 와이어라는 친구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친구고 레지스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장을 해주는 친구라고 했어요. 저장을 해주는 친구야. 얘는 아웃풋으로 내보낼 텐데 이 레지스터라는 친구가 거기다가 이 모듈 안에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듈 안에 저장해 둔 걸 어디다 써? 다음 스테이트에 써. 다음 로직으로 써. 그럼 얘를 이 모듈을 엮어서 땅땅땅땅땅땅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지털 로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레지스터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 디플립플롭이라는 어떤 시퀀셜 로직이에요. 시퀀셜 로직이라는 친구예요. 레지스터라는 친구는 사실 이런 시퀀셜 로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된 친구를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에서 설계된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TL이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설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사실 빵판에 꽂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빵판에 꽂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VHDL 코드를 배우는 거예요. VHDL C를 배웠잖아요. VHDL은 금방 배워요. 똑같거든요, 워드가. 그래서 VHDL을 배우고 그걸 코드로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직 블락까지 만들어내는 게 원래 설계 수업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3학년 때 전자회로를 배우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쉽게도 VHDL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좀 재밌다, 나 이거 할만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좀 깊게 파보고 싶다, 내가 취업 잘하고 싶다 하시면 전자과 가서 VHDL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거 따라가는데 문제점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서로 그 어펜디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야 될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지금 몇쯤? 끊을게요 이제.